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 관련 특검법에 대해 그것도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도 오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날 명품백 수수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일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들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제의 요구권 행사는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거부한 건 이번이 2번째, 최상병 특검법은 3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했으며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에 달해 표적, 과잉 수사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한 지역훼손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거부된 법안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건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24건이라며 거부권 행사 횟수가 늘어나는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김 여사를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번복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여러 단서를 확보해 놓고도 오랫동안 사건을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쌓여만 가고 있는데 법조팀 조혜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공범 간의 통신 내역 같은 이런 자료들은 모두 검찰이 확보해서 재판에 제출됐던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왜 쥐고만 있었는지, 또 이 재판에 제출된 게 왜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건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네,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네, JTBC 보도로 김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스펄 인베스트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본격화됐던 2020년 9월과 10월에 40번이나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2022년 4월 8일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2010년 주가 조작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7초 매도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저는 김건희 씨 번호를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자 검찰이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것이냐, 또 그 당시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당시는 주가 조작이 한창이던 2010년쯤을 말하는 건데요. 이 검찰이 그 당시로 범위를 좁히면서 2020년에 김 여사와 이종호 대표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검찰은 당시 증인은 김건희 씨를 권오수의 지인 정도로 알고 있었지요 라는 식으로 이 씨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씨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 엑셀 파일을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민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이미 검찰은 수사를 통해 알고 있던 것 아닙니까? 네, 검찰이 확보했던 내용이고요. 2022년 12월 민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했더라면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김 여사 번호를 알았는지 또 언제부터 이 김 여사와 민 씨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된 것까지 더 나아가 묻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BP 패밀리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진술도 그런 이유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22년 4월 1일 2차 주포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권오수가 증인에게 너도 패밀리다라고 했다는데 이 패밀리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습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BP 패밀리 관련 내용인데요. 2차 주포 김 씨가 블랙펄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종호하고 권오수는 형 동생으로 막역한 사이고 다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이 당시에 김 여사도 이 BP 패밀리에 포함된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지만 이제 김 씨에게 더 나아가서 질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조사하면서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검찰 조사 과정도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보도를 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2차 주포의 BP 패밀리 진술 과정에서 이 검찰은 이 패밀리가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한 차례 더 묻기는 했지만 이김 씨가 주목한 인물들이 왜 패밀리라고 묶인 건지 또 이 각각은 어떤 역할을 한 건지 이 조사 과정에서는 자세히 묻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세 조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블랙펄 그리고 이걸 줄여서 말하는 BP 패밀리에 김 여사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사 과정에서 또 법정에서도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지 않은 건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판결문에도 BP 패밀리의 김건희 여사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던 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 BP 패밀리가 언급은 됐지만 이제 김 여사는 제외하고 피고인들 위주로 권오수, 이종호 이렇게만 좀 적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강도 높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반은 맞지만 또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이치 주가 조작범들을 수사한 건 일단 이전 정부 검찰이 맞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보도했던 이 진술들을 확보해서 이 일당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도 더 들어가지 않고 또 재판 과정에서 더 묻지 않은 건 이제 2021년 하반기 이후 2022년 초반 이렇게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수사팀도 이런 자료들을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네. 만약 이게 별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불기소를 하거나 이제 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데 역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나 현 정부의 검찰 모두 핵심적인 자료를 쥐고도 기소도 못하고 불기소도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연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특검법은 거부되고 명품백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천 개입 의혹인데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저희가 만나서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단수 공천을 요구했지만 여사가 거절했다고 말했는데 여사는 텔레그램에서 기본은 경선 참여라면서도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5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매체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이동해달란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이 텔레그램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이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텔레그램은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김 전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달란 내용이었습니다. 명 씨가 먼저 경선 룰은 당원 50%, 시민 50%인데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고도 강조합니다. 기반 없는 지역이라 당원 모집을 못했으니 경선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지 않느냐고 하고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고도 호소합니다. 이렇게 며칠에 걸쳐 9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 답변은 한 차례였습니다.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보냈습니다. 명 씨는 문자를 주고받은 뒤에 몇 차례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김해에서 컷오프됐고 총선 출마는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명 씨와 김 여사 사이 텔레그램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나도 하소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영선 의원이 의창에서 경남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가져오고 국가 산다도 유치하고. 대통령실은 왜 김 여사가 명 씨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차례 규정과 절차를 어겼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습니다.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달리 홍 감독만 자택 근처에서 질문지도 없이 면접을 했고 이임생 기술이사는 권한도 없으면서 감독 선임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내부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결정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의 역할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감독을 뽑는 기구인 전력강화위원회의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난 후 그 권한을 대신 행사했는데 이건 축구협회 규정에도 없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임생 이사의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홍명보 감독을 면접하는 방식도 다른 외국인 지도자와는 다르게 불공정했고 불투명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상식적인 면접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또 이 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 진행 권한을 위임받고 이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한 뒤 도의적 차원에서 위원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동의보단 통보였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과거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대신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최종 면접을 진행했고 이사회 선임 절차마저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이번이 벌써 23번째입니다. 풍선이 인천공항에 떨어지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는 일이 또 벌어졌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에 정체 모를 쪽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서 쏟아진 것들입니다. 오물풍선이 발견된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입니다. 아파트와 어린이집이 있는 길목이라 시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 주운 것이 꽤 이만큼 되더라고요. 강한 바람 탓에 접경 지역뿐 아니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저희 애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또 애들 머리에 떨어질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오물풍선은 인천국제공항에도 떨어졌습니다. 아침 6시 10분 탑승 게이트 근처에 떨어지며 14분 동안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이어 외곽 경비초소에도 떨어졌습니다. 기폭장치에서 폭발이 되거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기에 손상도 주고. 군은 오전까지 확인된 풍선 150여 개 중 60여 개가 서울과 경기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와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입니다. 지난 5월 28일 이후 23번째 살포입니다. 오늘 것은 어제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우리 군이 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불도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에서 날아오는 오물풍선. 흔한 일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